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개발 잡학상식 아카 알쓸개잡 주인장 유연희입니다. vs 사업부에서 꼰대로 재직 중입니다. 알쓸개잡 컨텐츠를 만들게 된 이유는 T자형 인재가 되고 싶어서. 능 페이크고 회사 잘리면 유튜버라도 해야 되나. T자형 인재가 무엇인가요?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제너럴리스트이면서 본인만의 전문 분야에는 깊은 조예가 있는 스페셜리스트인 사람이죠. 그런데 솔직히 T자형 인재는 거의 판타지 유니콘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우리 양산 개발자들의 현실을 보자고요. 그냥 너무 바쁘고 할 일도 너무 많은데, 그런데 또 그 할 일 일한 게 성장에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쳐내고 쳐내도 끝도 없죠. 양산 끝나고 조금 여유가 생겨도 뭘 배워볼 만큼의 에너지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가로든 세로든 못 움직이고 정체되기가 십상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회사를 오래 다니다 보니 이런 시궁창에서도 유니콘 비스무리한 개발자들을 만나긴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선후배들을 살펴보니 일단은 호기심이 디폴트로 장착되어서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는데 거부감이 없더군요. 흡사 미개척 지역의 검은 안개를 걷어내기 위해 정찰 나가는 일꾼이나 오버로드의 모습 같았달까요? 그런데 사실 정찰을 아무데나 무작위로 보내지 않고 정찰 갈 위치를 대충 알잖아요. 어두운 안개 속도 큰 두려움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이미 대충 어디 즈음에 뭐가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호기심이 많아서 이거저거 주워듣고 주워들은 게 많아서 또 다른 호기심이 생기는 무한 자가 발전 상태가 된 거죠. 뇌과학자들이 그러는데 우리 뇌에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새로운 정보와 엮을 만한 지식 조각이 뭐라도 있어야 옷걸이처럼 걸 수 있다네요. 그러니까 파편적인 지식들을 엮어 개념틀을 만들어 놓으면 범용 옷걸이가 되어 더 많은 정보를 확장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옷걸이가 늘어날수록 확장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겠죠. 마치 새로운 챔피언이 출시되었을 때 페이커랑 러닝들이랑 챔프 적응하는 속도가 100만 배 차이 나는 원리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재능충들을 본능에 충실해 자가 발전하면 되는데 게으른 우리 같은 양민들은 어떻게 위대한 특장 인재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뭐 사실 생각의 재료가 되는 정보들은 세상에 이미 너무 많이 널려 있어요. 다만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를 뿐이에요. 양민들끼리 동맹을 맺고 서로의 위치를 알려주면 어떨까요? 초보가 어딘지도 모를 곳에 랜덤 정찰을 다니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그냥 동맹들의 비전을 켜주면 미니맵이 이미 환하게 박혀있으니 언제든 헬프 칠 수도 있고 헬프 갈 수도 있잖아요. 그게 사실 나한테는 별거 아닌 작은 지식 조각이지만 저 건너 누군가에겐 소중한 옷걸이의 재료가 되어줄 거니까요. 그래서 꼰대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마음으로 알쓸개잡 컨텐츠를 만들어 보았어요. 알쓸개잡 주제는 인베디드와 웹앱의 만남이에요. 사실 내용은 주제만큼 거창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소프트웨어 개발 양끝 쪽에 인베디드와 웹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TV나 핸드폰, 자동차 같은 디바이스에서 웹앱이 어떤 과정을 거쳐 사용자에게 보여지게 되는지 짚다 보면 이런저런 개발 상식들을 나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컨텐츠를 통해 웹 개발자는 딱딱한 세상을 조금 알아가고 인베디드 시스템 개발자는 베어메탈 소프트웨어가 딱딱한 보드 박 말랑말랑한 세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길 바라요. 리스킬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에 입문하고 싶은 개발자들은 개발 지식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되길 기대하고 있어요. 능 광팔기용 페이크. 호기심에 찾아주신 고인물들은 그냥 B급 인포테인먼트라고 생각하고 재미있게 봐주세요. 첫 번째 에피소드는 이미 많은 개발자들이 익숙한 인베디드 개발 환경과 관련된 썰을 풀어볼 거예요. 지금 너님들은 어떻게 이 컨텐츠를 보고 있죠? 아마도 PC에서 크롬이나 엣지 브라우저를 열고 페이지 링크로 타고 들어와 플레이 버튼을 눌렀겠죠? TV나 핸드폰, 자동차에서 똑같이 이 컨텐츠를 보고 싶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네, 바로 브라우저예요. 그러면 구글닷컴에서 크롬 브라우저 다운로드를 검색하고 다운로드 받은 chrome.exe 파일을 인베디드 시스템에 넣었으면 왜 안 되나요? Nope. 이제부터 이 당연한 얘기를 굳이 개발 환경과 엮어 이야기해볼게요. 인베디드 시스템이 뭐지요? 사실 우리 주변에 널린 게 인베디드 시스템들이죠. 가전제품 통신기기, 로봇 자동차 비행기, 선박, 게임기, 홈 네트워크, 공장 자동화 스마트팜, 거의 모든 전자기계에는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특화된 컴퓨터가 엠베디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른 장치의 내부에 장착돼서 그 장치를 위해 딱 정해진 기능만 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컴퓨터를 엠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해요. 요즘엔 범용 PC급으로 거대해진 시스템들이 많아지다 보니 뭐 사실 인베디드 개발자들의 스펙트럼도 다양해지고 인베디드 시스템 개발이 뭐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기도 어려워졌어요. 그래도 인베디드 시스템 개발 환경은 하나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네, 바로 크로스 컴파일링이에요. 천재들의 천재, 폰 노이만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죠? 바야흐로 컴퓨터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내장해 넣어놓고 CPU에게 한 줄 한 줄 시키면 된다 하셨어요. 전자온도계에 내장된 작은 인베디드 시스템도 결국 디지털 전자 신호를 처리하려면 미니미 사이즈라도 컴퓨터가 필요해요. CPU, 플래시 메모리, 램, AD 컨버터, 타이머, 카운터, 입출력 포트, 통신 인터페이스, 인터럽트 컨트롤러와 같은 우리 PC에서 필요한 컨셉들이 똑같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최소한의 비용과 최소한의 전력으로 최대 퍼포먼스를 내도록 하기 위해 하나의 칩 안에 MCU라는 이름으로 필요한 컴포넌트를 패키징해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칩 안에 필요한 어벤져스들이 다 들어있어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엽자를 따 MCU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게 드립은 통하지 않겠죠. 네, MCU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에요. 이 작고 소중한 컴퓨터, MCU 안에는 당연히 명령을 받아 수행하는 CPU가 있어야겠죠. CPU 속을 까보면 트랜지스터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사실 수억 개에서 수십억 개의 어마어마한 양이 나노월드에 모여 있는 거니까 아마도 바글바글 모여 있겠네요.
반도체 트랜지스터는 특정한 조건에서만 전류를 흐르도록 컨트롤할 수 있는 스위치예요. 반도체학과 나오신 분 이게 물리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설명 좀. 아니 설명하지마 설명해도 모름. 어쨌든 스위치니까 1과 0을 표현할 수 있어요. 트랜지스터 여러 개를 특정한 방식으로 연결하면 논리 연산을 조합해서 경우의 수를 만들어낼 수 있죠. 인버터, AND, O와 같은 1과 0을 입력으로 가지는 기본 게이트를 구현한 다음 그 기본 게이트에서 나온 논리 연산 결과를 또 이렇게 저렇게 갖다 붙이면 더 복잡한 경우의 수도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요. 이론적으로는 1과 0을 무한히 조합하면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논리를 다 구현해낼 수 있어요. 뭐 그래서 우리가 사는 우주도 어쩌면 거대 시뮬레이션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하는 시뮬레이션 우주론도 있죠. 우주를 구현하기엔 트랜지스터 개수가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 연산과 제어 시그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의 수만 만들어내면 돼요. 논리회로를 어떻게 붙여놨느냐에 따라서 CPU가 애초에 수행할 수 있는 명령어가 정해지는데 이 명령어 집합을 인스트럭션 셋이라고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CPU 아키텍처라는 것은 지원하는 인스트럭션 셋 종류가 무엇이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컴파일이라는 행위도 결국 이 인스트럭션 셋과 매핑하는 작업이에요. 컴파일 안 하는 스크립트 언어도 그냥 중간에 매핑 레이어가 하나 더 있을 뿐 파이널리 다 인스트럭션 셋의 조합으로 매핑돼요.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 양대 산맥이 있는데 바로 시스크와 위스크예요. 시스크는 컴플렉스 인스트럭션 셋 컴퓨팅의 약자예요. 약자만 봐도 알겠죠? 맞아요. 복잡한 일을 해내는 명령어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리스크는 리듀스트 인스트럭션 셋 컴퓨팅의 약자예요. 약자에서 알려주듯 자주 안 쓰는 복잡한 명령어들을 굳이 트랜지스터 조합으로 미리 구현해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리스크가 그런 일을 한 큐에 해내는 명령어가 없다는 거지 복잡한 일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후려쳐서 생각해 볼게요. 시스크는 된장찌개를 끓이는 명령어가 정의되어 있어서 된장찌개라는 명령어와 재료를 알려주면 끓여서 대령해요. 위스크는 된장찌개가 뭔지 몰라요. 그냥 냄비에 불을 올린다. 물을 붓는다. 무슨 재료를 넣는다. 이런 명령어밖에 없죠. 그래서 CPU에게 된장찌개를 끓이게 하려면 소프트웨어가 스스로 된장찌개를 끓이는 명령어 셋을 CPU 밖에서 조합한 후 하나씩 시켜야 해요. 그래서 동일한 C코드를 컴파일하면 시스크용 실행 파일이 리스크용보다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작지요. 시스크는 CPU가 열일할 테니 프로그램 메모리를 아끼라는 컨셉이죠. 시스크는 명령어 하나를 완수하기까지 CPU 사이클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써야겠죠. 리스크는 그냥 한 사이클의 작은 단위의 명령어를 하나씩 관수할 테고요. 그리고 명령을 내릴 때 연산자와 함께 제공되는 피연산자의 길이가 가변적이냐 고정적이냐는 특징의 차이도 있어요. 피연산자의 길이를 고정하지 않는 시스크에서 아무래도 더 복잡한 명령어를 지원하고 메모리 효율도 가져갈 수 있겠죠? 대신 리스크 CPU는 복잡한 논리회로를 안 넣어도 되니 CPU에 직접 해야 하는 트랜지스터 개수를 줄일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공간도 줄어들고 한 사이클당 넣어줘야 하는 전류도 절약되고 가격도 싸지진다는 어마어마한 강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히 들어온 X86이나 X8664는 인텔과 AMD가 만든 시스크 CPU 아키텍처이고 주로 범용 PC나 서버에 많이 쓰이고 있죠. ARC30이나 ARC64는 암이라는 회사가 설계한 위스크 CPU 아키텍처예요. 여기서 64는 CPU에게 한 번에 입력되는 데이터 길이 비트 수입니다. CPU가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그 주소 번지를 이해 64승계만큼 한 번에 액세스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되겠지요. CPU가 받는 데이터 비트가 달라지면 당연히 CPU 디자인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작고 소중하지만 고작 현재 온도 정도만 표시해주는 전자온도계에는 무슨 CPU 아키텍처가 적당하겠습니까? 당연히 싸고 저전력으로 돌아가는 위스크겠죠. 그래서 암이라는 회사가 인베디드를 평정하게 된 거예요. 위스크 계열로 네트워크 장비에서 많이 쓰는 밉스나 IBM 모토로라가 구현한 파워PC, 멀티미디어용 SH 아키텍처들도 있었다는데 위스크는 암이 설계한 아키텍처가 다 평정한 것 같아요. 심지어 요즘엔 범용 시스템에도 암 아키텍처 CPU가 쓰여요. 대표적으로 애플 실리콘이 맥북용 프로세서인 A 시리즈의 암코어를 써서 시스템 온칩으로 성능 최적화를 하고 있죠. 그런데 암이라는 회사가 참 재미있어요. 암은 원래 에이콘 리스크 머신이었다가 잘 나가기 시작하면서 어드밴스드 리스크 머신이라고 멋있게 개명을 했는데요. 회사 이름에서 우리가 리스크 올인 회사라는 걸 공표하고 있죠. 반도체 회사인데 공장이 없어요. 암은 아키텍처의 스펙을 만들고 이걸 어떻게 하면 구현할 수 있다는 CPU 설계도만 그려요. 물론 설계를 하고 설계에 결함이 없는지 검증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 설계도를 시뮬레이션에서 검증할 뿐 물리적으로 구현하지는 않아요. MCU를 만드는 칩벤더들이 이 설계도 구현할 수 있는 코텍스 M 라이센스를 사서 실리콘으로 구현을 해요. 퀄컴, 애플, 삼성 같은 회사는 MCU보다 고사양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제작하는데 이 역시 암 스펙을 구현하고 있고 코텍스 A 디자인 라이센스를 암사로부터 사야 하죠. 하드웨어 제조사는 보드에 이 칩을 넣고 실제 입력 장치와 제어해야 장치들을 연결해 기기에 필요한 동작들을 구현해 넣지요. 암에서는 2025년부터 이 라이센스 비용을 칩벤더가 아닌 최종 하드웨어 제조사에게 물려서 판가에 반영하는 방식을 택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칩벤더들이 CPU 코어가 아닌 다른 GPU, 모뎀 칩을 파는 데까지 영향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암이 이렇게 반도체 전체를 쥐락펴락하게 된 데에는 사실 모바일 기기 혁명이 8알이에요. 리스크장을 먹고 있는 와중에 스마트폰이 월드와이드 초대박이 난 거죠. 그리고 이제 IoT가 세상 모든 물건에 인터넷을 붙인다는데 모든 물건에 암 사인이 박힌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님은 2016년에 33조 5천억을 들고 풀베팅을 하시면서
내 인생의 가장 신나는 일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2020년 소프트뱅크가 큰 적자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게 되었어요. 마침 또 중국의 세운 암차이나 법인은 중국 사모펀드가 지분 51%를 확보하더니만 독립을 선언하고는 고작 영업사무소였던 법인이 연구소를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리스크5라는 신흥 아키텍처로 기존 리스크를 대체하고 오픈 라이센싱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배경 때문에 엔비디아의 빅딜 매각을 제안하고 삼성과 접촉도 있었죠. 그런데 반도체 시장이 국가 경제 안보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파급이 있다 보니 여러 다이나믹스에 의해서 무산되었죠. 이래저래 여러 번 빅딜 시도에 실패한 암은 IPO로 방향을 틀게였어요. 이 컨텐츠를 기획할 때 이런 상태에서 상장은 쉬울까 싶어서 암 걱정이다 하는 타이틀을 박았는데 지난주에 암은 나스닥에 보란듯이 상장했고 상장날 주가가 25%나 뛰었죠. 그런데 모든 사업이 어떤 작은 모멘텀으로 순식간에 부침이 생기더라고요. 암이 라이센스 정책으로 너무 갑질을 하다 보면 칩vendor들에게 리스크5에 더 투자할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고 과감한 투자로 어나더 레벨로 날아가 버릴 수도 있겠지요. 이제 이 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다 같이 팝콘각 해보자고요. 크로스 컴파일러 이야기하려다 의식의 흐름으로 삼천포에 다녀왔네요. 뭐 결국 우리가 사용하는 호스트 기계는 대부분 시스크 계열 X8664고 개발하는 타겟 버시는 암코어를 쓰니까 리스크용 인스트럭션 셋을 생성하는 컴파일러로 컴파일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장황하게 한 거예요. 당연히 크롬.exe는 시스크 인스트럭션 셋과 매핑되는 실행 파일이니까 타겟에 넣어도 실행을 거부하는 거지요. 컴파일러, 어셈블러, 링커, 디버거 등 타겟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개발 도구들을 툴체인이라고 불러요. 오픈소스 진영의 대표자 근우에서는 이런 툴에 대한 오픈소스화도 진행해서 각 CPU 아키텍처별로 툴체인을 배포하고 있어요. GCC와 같은 근우C 컴파일러 컬렉션과 GDB 같은 디버깅 툴들이요. 라닌 같은 하드웨어 제조사 개발자들은 그냥 칩vendor에서 잘 패키징해준 툴체인을 쓰면 되긴 해요. 호스트 PC에서 돌아가는 스튜디오 형태의 개발 환경을 제공해주기도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암 컴파일러로 크로스 컴파일해서 타겟에 심어주는 기능을 포함하는 것이겠죠. 심심한데 암에서 어떤 툴체인을 배포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툴체인도 결국 개발을 위한 어떤 실행 파일이잖아요. 그래서 실행되는 환경이 어떤 아키텍처의 어떤 운영체제인지에 따라 달라져야 해요. 크롬.exe를 타겟에 넣어 쓸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유죠. 무슨 타겟용 툴체인인지 헷갈리지 말라고 파일명 앞에 프리픽스로 붙여서 배포하는데 내가 실행하는 파일에 알 수 없는 형태의 프리픽스가 주저리 붙어 있으면 불편하지 않나요? 아니면 말고. 이게 CPU 아키텍처, 제공하는 벤더, OS, 실행 포맷을 의미한다는 걸 알면 조금 덜 불편할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 룰을 엄격하게 지키진 않는 게 함정이지만요. 아래 예제는 암코어인데 ARG64가 아니니 32비트 CPU의 리눅스 운영체제가 올라가는 타겟용 툴체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보시다시피 암에서 대표적인 호스트 운영체제인 윈도우즈, 리눅스, 맥OS 호스트용 툴체인을 모두 배포하고 있어요. 이때 운영체제의 이름을 윈도우즈는 민지W, 맥OS는 다윈이라는 키워드도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 개발 환경과는 상관이 없더라도 간혹 오픈소스에서 복잡한 헤더 파일이나 빌드 컨피규어를 마주할 때 나와 상관없는 코드 블럭이구나 하고 호기롭게 제낄 수 있는 용기를 주니까요. 크게는 타겟 아키텍처가 32비트 시스템일 때, 64비트 시스템일 때, 운영체제가 리눅스용 소프트웨어일 때, 운영체제 없이 하드웨어를 다이렉트 제어 개발할 때에 따라 각각 다른 툴체인을 제공하고 있어요. 다른 확장 기능에 따라 추가 프리픽스가 붙는 경우도 있고요. 다운로드 받은 툴체인은 풀어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패키지 이름만 봐도 무슨 호스트에 무슨 타겟인지 짐작이 가시죠? 왼쪽 패키지는 개발자가 윈도우에서 32비트 MCU의 베어메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사용할 법한 툴체인이네요. 오른쪽 것은 스마트 시스템 빌드할 때 제일 많이 쓰는 환경인 리눅스 PC나 빌드 서버에서 64비트 암코어를 쓰는 AP의 리눅스 운영체제를 올린 소프트웨어를 빌드하는 툴체인이고요. 리눅스용 툴체인이 따로 있는 이유는 하드웨어 제어뿐 아니라 유저 스페이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툴체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 세상에 나온 모든 스마트 기기들은 인베디드 리눅스 위에서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지요. 브라우저 같은 범용 어플리케이션은 GPU, 와이파이, GPS, USB 같은 추가 장치들을 모두 활용해요. 특히나 여러 유저 애플리케이션이 동시에 실행되는 환경이다 보니 메모리 관리해주는 MMU가 필수로 포함되어야 하죠. 그래서 벤더들이 더 강력한 어벤져스들 모아서 MCU보다 강력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만들고 레퍼런스 보드를 제작해 리눅스를 올려서 놓는 거예요. 디바이스 제조사들이 최대한 빠르게 가져다가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도록 말이죠. 제조사들이 커스터마이즈 해야 하는 부분을 제외한 리눅스 컴포넌트들을 미리 레디 상태로 만들어 놓고 제조사들은 이 환경을 가져다가 필요한 요구사항만 추가 개발하면 전체 개발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겠죠. 리눅스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그림과 같이 잘 레이어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이런 범용 운영체제가 오픈소스라니 사실 다른 대안을 찾기도 어렵겠죠. 기본적인 루트 파일 시스템의 필수 라이브러리들까지 모두 제공되는 상태이니 우리가 처음부터 실행해보고 싶어 했던 크롬 브라우저 물론이고 다른 백그라운드 서비스 데몬들, 클라우드 서버와 통신하는 클라이언트들, 비디오 스트리밍을 하는 유저 애플리케이션들을 구미에 맞게 개발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조사들이 인베디드 리눅스를 빌드할 수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대표적으로 3개가 있어요. 오픈 인베디드와 욕토 프로젝트, 오픈 WRT, 빌드루트 이 3가지예요. 오픈 WRT는 네트워크 장비 개발에 많이 사용하는 빌드 환경이고 빌드루트는 비교적 심플한 리눅스 시스템에 사용해요.
그리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오픈 인베디드와 욕토 프로젝트는 뭐 사실상 한 몸이에요. 욕토 프로젝트 빌드 환경을 인베디드 리눅스 시스템 개발에 정말 많이 쓰고 있는데 그림이 복잡하지만 한마디로 인베디드 리눅스 탑재되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풀 패키지 환경을 제공한다는 의미예요. 모듈 간 의존성 설정은 물론이고 소스를 받아오는 패치 적용, 타겟에 맞는 컨피규어, 컴파일, 패키징, 마지막 최종 시스템 이미지의 적재까지 가능하게 하는 문법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각각의 모듈 개발자가 자기 개발 모듈만 열심히 개발하면 되는 환경이지만 결국 모든 결과가 하나의 인베디드 리눅스 시스템에 반영이 되죠. 아주 간단한 빌드 스크립트예요. 소스 URI에 리포지터리 주소를 넣으면 패치 단계에서 자동으로 다운받아와서 버그 픽스 패치까지 적용을 해요. 이때 빌드하는 소스가 CMake로 빌드되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 이네리트 CMake 한 줄이 컨피규어, 컴파일, 인스톨, 패키징을 알아서 다 해줄 거예요. 물론 스크립트에서 각 단계에서 추가 작업을 명세할 수도 있어요. 이 스크립트에서는 마지막 인스톨 작업만 명세했군요. 빌드한 알쓸 계좌 브라우저 파일을 타겟의 빈 디렉토리에 인스톨하도록 되어 있네요. 물론 이 욕토 빌드 시스템은 타겟에 맞는 툴체인으로 컴파일이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빌드 결과물을 타겟에 설치하면 실행이 가능한 바이너리예요. 이렇게 얻은 바이너리를 타겟에 집어넣고 실행하면 이제 우리는 브라우저를 띄울 수 있겠네요. 한 페이지로 흐려쳐서 개발하기 참 쉽네. 현실은 시궁창. 지금까지 제 의식의 흐름을 잘 따라오셨어요. 저의 의식의 흐름을 잘 따라오셨다면 포즈를 누르고 이 퀴즈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램 노트북의 윈도우즈가 기본 운영체제고 타겟 보드는 ARM 아키텍처 V8을 구현한 코어텍스 A72를 사용하고 있으니 ARC64 아키텍처용 GCC 컴파일러를 사용한 4번을 고르셨다면 이렇게 몸이 건조한 AI 보이스의 설명에도 정신줄을 계속 잡고 계셨다는 증거이기에 T자형 인재 상장을 100장 드리겠습니다. 이제 슬슬 정리해야겠네요. 에피소드 1에서는 인베디드 시스템의 크로스 컴파일 개발 환경이라는 키워드로 MCU, CPU 아키텍처, 시스크 위스크의 차이, 툴체인, 인베디드 리눅스 빌드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후려치면서 알아보았어요. 제가 후려친 부분들을 누군가 또 잘 풀어서 알려주면 좋겠네요. 다음은 브라우저와 웹의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에피소드 1은 처음 컨텐츠라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이 많았네요. 다음 에피소드는 너님들께 더 즐겁고 유익한 컨텐츠가 되기 위해 좀 짧고 가늘게 만들어 볼게요. 도페이크고 한번 해보니 힘들어서 길게 못 만들겠다. 아무래도 100만 유튜버는 다음 생에 도전해야겠어요. 그냥 회사 열심히 다닐 테니. 여러분, 다음 에피소드를 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제발.